예, YTN 뉴스라이더 시작합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민의힘과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확산 차단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과 방향성이 두루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회의에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 또 최성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네, 저희 현장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민의힘과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민생 경제 회복,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확산 차단 같은 최근 경제 현안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이 보시는 국회 현장 화면입니다. 지금 많은 참석자들 그리고 취재진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오늘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어느 사람들이 참석을 하죠? 네, 오늘 회의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예, 기재부가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여당에 보고하고 또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인사를 나누고 2024 경제 정책 방향 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이번 자리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여당에 보고하고 사전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예, 회의가 끝나고 나면 브리핑이 좀 예고돼 있고요. 민생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어떤 좀 대책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도 보였는데 신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기 경제팀의 어떤 상견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예고를 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 세대 정책 강화를 4대 중점 방향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요.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가졌고요. 이어서 모두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욱 원내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이동 정책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오늘 그 경제 정책 방향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한 명씩 이름이 거론되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참석한 유성걸 참석자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정부 참석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윤 정부의 2기 경제팀 오늘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부동산 PF 관련해서 많은 리스크가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경제 현안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 최상목 신임 부총리가 소개가 됐고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모습입니다. 한명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기재부가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보고하고 협의할지.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 저희가 이제 그 현장 화면을 생중계해드리는 과정에서 화면 움직임이 좀 격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2024년 첫 당정협의회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만 하기에는 올 한 해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고 또 당정이 더욱 힘을 모아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유이동 정책의장님과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님, 송원석 애결위 간사 겸 정조위원장님, 또 유성걸 기재위 간사님, 이용호 문체위 간사님, 정희용 원내대변인님 등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과 관계부처 차관님 등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 수출 회복, 고용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도 축소되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도 3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물가도 수치상으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제의 부진도 계속되어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에 대한 집중 관리도 필요합니다. 당정은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수치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 내수 경기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투자는 시장 중심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 경제 운영의 핵심 요소이며 R&D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킬러 규제 혁파 기조를 이어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잠재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어 가계부채 위험성이 한계까지 와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설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 투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올해 경제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루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지고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과의 소통, 당정 간의 긴밀한 협력, 과감한 추진력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길이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이동 정책위의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 고금리, 부산을 방문했다가 흉기를 든 괴한에게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이 대표는 중환자실에 입실해 이틀째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는 의식을 찾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병원 앞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이곳 중환자실 앞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이 배치돼 있고요. 지지자 일부도 이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곳 병원에서 2시간가량 혈관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의식은 되찾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경정맥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실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한 건 어제 오전 10시 반쯤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부산 가덕도에 있는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60대 남성 김모 씨가 갑자기 이 대표에게 다가와 목 부분을 공격했고 이 대표는 피를 흘린 채 쓰러졌습니다. 목 부위에 1.5cm 길이의 상처를 입은 건데요. 주변에 있던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이 대표는 부산대학교병원 번역외상센터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헬기로 서울 노들섬까지 이송된 뒤 구급 차량으로 이곳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해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이 대표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이틀째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예, 앞서 오디오 상태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 김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오늘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살인 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부산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죠? 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1957년생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어제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4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 씨를 부산경찰청으로 데려가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가뒀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어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중에 다시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하며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에게 사인해달라고 다가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 있던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흉기를 인터넷으로 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범행 동기 등에 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 앞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제1야당 대표가 습격을 당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부터 총선 전국 운영은 어떻게 할지 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서영교입니다. 예. 자, 먼저 이재명 대표 상태부터 좀 여쭤야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신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어제 상황은 사실 그 동영상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찔린 부위도 되게 깊었고요. 그리고 또 다친 부위도 많고요. 예.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처럼 출혈도 많았습니다. 정말 많이 놀라운, 목 부위가 워낙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예. 신경들이 지나가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위급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긴급하게 대처했고 또 응급 조치하고 그리고 어제는 수술을 잘 해서 예. 지금은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위험한 부위이고 또 이러니까 향후 경과를 조심스럽게 잘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좀 더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은 그래도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수술 네. 이후에 뭐 간밤에 새롭게 전해진 상황은 좀 있었을까요?
간밤에 이제 저희가 뭐 특별히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누가 뭐 면회가 가능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간밤에 특별히 전해진 내용은 없고 말씀 정도는 좀 희미하게 그 수술 후에 가능했다 이런 정도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하셨다는 게 이게 의사소통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어제 서울대 병원에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예. 수술하는 동안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했을 때만 해도 그 수술이 다 끝났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으셔서 예. 말씀 여부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뭐 희미하게 어느 정도 말씀은 가능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취에서 깨어나서 의식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의사표명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예, 어떤 그런 정도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의원님 혹시 중환자실에는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라든지 그 의료진의 진단이 좀 나왔습니까? 뭐 제가 그 부분은 듣지 못했고요. 예. 중환자실에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길게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까지도 저희가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수술이었고 많이 손상되거나 많이 다쳤고 위험한 상황을 어떻든 잘 극복한 시점이긴 한데 경과는 조심스럽게 잘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야 그런 판단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상황을 좀 여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당시에 부산 그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 계셨고 119에 직접 신고도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덕도 신공항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 예. 이게 그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그 진행이 더뎌지거나 아니면 느려지거나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저희 지도부가 이번엔 부산에 가서 부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달라라고 보고도 받고 그리고 당부도 하고 그래서 잘 끝났습니다. 예. 잘 끝나고 저희들은 이제 그 버스로 이동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차량으로 따로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뭐 지지자인 것처럼 그 사람도 괴한이 오게 되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소리가 났고 무슨 일이지?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괴한이 있었구나라는 정도였는데 한쪽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뛰어갔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피습을 당했고 그리고 거의 그 눈을 감은 상태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출혈이 조금 덜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출혈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119는 바로 당직자나 이런 분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서 예. 다시 119로 연락을 해서 아주 상황이 심각하고 출혈이 많으니 응급 차량이 오셔야 한다. 그리고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119 차량이 있겠으나 그 또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분들과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차량이 같이 와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 주변에 있는 경찰차라든지 주변에 있는 차량에 응급함이 있는지도 예. 좀 알아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치를 잘 한 상황에서 예. 119 차량이
17km 떨어져 있는 곳에 119 구조대가 있었고 또 예. 가까이는 5.8km 떨어진 곳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5.8km 떨어진 곳에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빨리 출동을 하게 하겠다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예.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수술을 들어간 상황에서 현장에서 긴급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경황이 없으셨겠지만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을까요? 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럼요. 예. 우선 한 가지는 수술 현장에서 그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그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일 걱정은 이제 수술 들어가셨으니 예. 수술 상황이 어떤지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 회의를 했고 우선 수술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또 사실 얼마나 다쳤는지 정도도 저희가 가늠이 안 되니까요. 예. 부산에서 조금 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재명 대표께서 실제로 지난번에 목숨을 건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또 홍범도 장군 등 역사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할 때도 그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없을 시에는 그 당무는 수석 최고위원인 그 정청래 의원이 좀 하고 그리고 또 의원총회 등 그 국회와 관련한 일들은 예.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다 이런 체제도 만들어 뒀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계시는 상황이니까 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수시로 당무에 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또 실무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최고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와 소통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시할 것은 또 지시하고 예.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당무를 하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 1월 1일까지 예. 향후 총선 관련한 일정들 그리고 총선 관련한 기구들 여러 가지를 논의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돼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논의한 부분들이 잠시 뒤에 또 긴급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긴급 그렇습니다. 의원총회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여기서 뭐 새롭게 나올 만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의원님? 우선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이런 그 야당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치 테러, 피습 이건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예. 향후에도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 모든 관계기관이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또 많은 정치인들이 안전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예. 체제가 갖춰져야지 된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맞이해서 국민의 민생, 국민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 민생에 관한 정책들을 계속 요구하고 내놓아서 민생을 지켜나가고 보호해 나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 김건희 특검 등 온 국민에게 정의로워야지 될 검찰 수사. 그래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나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 등을 국민께 예. 소상히 알리고 또 진행해 나가는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도 또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국민께 보고하게 될 겁니다. 예. 의원님 이런 질문 또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 그 네. 이재명 대표 수술과 관련해서요. 뭐 지금 네. 이제 그 수술이 잘 진행이 됐고 이제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네.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여서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 지적에 대해서도 좀 여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대 병원에도 권역 외상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부산대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했는데도 응급조치만 받고 서울로 이송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그 취지를 좀 보도하는 지적들이 있어서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도 뭐 잘 의견을 청취하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1야당이고 또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고위원회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열리고 비상의원총회도 오늘 열리게 됩니다. 예. 이런 일들 향후 당무 관련해서 향후 정치활동 관련해서도 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 또한 필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응급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가족들도 그렇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어디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일정들도 그렇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빠르게 움직인 대처를 하려면 예. 응급조치가 되었다면 그다음 일정과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한 조치를 위해서도 이런 선택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짧게요.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당대표나 정치인들이 피습을 받는 일들이 잊을만 하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한 정치 활동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논의들을 이제 의원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 차원에서 혹시 논의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대표에 대한 경호가 더 있어야 되고요. 대표만이 아니라 다른 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경호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두 번째는 이렇게 대립하는 정치가 또 나은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립하는 정치.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습되었다라고 하니까 국힘당 지방 시당인지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 그리고 정치 쇼다. 이런 발언을 국힘당 관계자들이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한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수시로 일하는 정치 그리고 야당 대표이지만 여당의 발목을 잡지 않고 언제나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예. 좀 더 대립하는 정치보다는 일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야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일하는 정치, 일하는 정책을 내놓는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고요. 또 새롭게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 뉴스라이드와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 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납해서는 안 될 폭력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신속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우리 사회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당 내부에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제1야당 대표의 피습으로 정치권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선 안 될 폭력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 안전을 염려하며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치료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전시당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년 인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됐던 대구 신년 교례회 일정을 취소하고 소속 의원들에게는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도 충격과 공포를 억누를 수 없다며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공당 대표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며 이 대표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정치 진영을 떠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의 정치권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던 여야 2+2 회동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경찰 수십 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주 임무는 인파, 교통관리 등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막지 못한 건데요. 총선을 앞두고 안전대책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유세 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습 당시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과 당직자, 지지자 등 인파에 둘러싸여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수십 명이 현장을 지켰지만 사건을 막진 못했습니다. 요인 경호가 주 임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발 상황 및 인파교통 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 41명을 배치하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대선 후보나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보호하는 전담 경호팀이 가동됩니다. 경찰관 등의 밀착 경호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건데 평상시에는 그만큼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과잉 경호 논란이 지지자와의 소통을 원하는 정치인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이런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권자와 만나는 거를 경호나 경찰에서 막거나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도 싫어하고 유권자도 싫어해요. 명확한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일반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안전거리는 50cm로 한다, 70cm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뒤에도 이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잊을만 하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도중 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이 커터칼 피습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오른쪽 뺨에 10cm 넘는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대선을 앞두고는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하면서 붕대 유세에 나서야 했습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을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인 개인의 안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당초 이번 주에 신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일단 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피습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후 일정이 유동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번 주로 예정됐던 탈당 또는 신당 창당 선언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 개혁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당 잔류 또는 탈당, 총선 불출마나 신당 합류 등 거취를 이번 주 안에 밝힐 예정이었는데요. 입장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어제는 일정을 가급적 자제했는데요. 오늘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합니다. 사퇴한 민경우 전 비상대책위원의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을 수습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만나서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이 임명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방송에서 최대 비극은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그룹 천하용인 가운데 한 명인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오늘 탈당을 선언하고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비례대표인 허 의원이 스스로 당을 떠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순번이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합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던 일본 항공 소속 민항기가 활주로에 있던 화물 수송기와 충돌하며 불이 났습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370여 명은 다행히 모두 탈출했지만 수송기에 탔던 인원 가운데 5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에 머리를 처박은 여객기 창문 사이로 불꽃이 새어나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창문 몇 개에서 보이던 불길은 오래전에 비행기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출발한 일본항공군에선 516편, 오후 5시 40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와 충돌했습니다. 새해 첫날 강진이 발생한 니카타현에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은 수송기 MA722편입니다. 이 충돌로 두 비행기에 모두 불이 났습니다. 승무원 12명 포함해 민항기 탑승자 379명은 슬라이더 등을 타고 모두 탈출했지만 해상보안청 수송기에서 인명 피해가 나왔습니다. 海上保安庁の飛行機につきましては、機長が1名、脱出を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5名につきましては死亡が確認されたとこのように報告を。 일본 경찰은 민항기 탑승자 가운데서도 부상자가 10여 명 있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항공 전문가의 말을 빌려 사고 원인은 민항기가 착륙하던 활주로에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진입했거나 아니면 민항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충돌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사고로 하네다 공항 활주로가 일부 폐쇄되면서 항공편 다수가 결항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하네다로 가려던 우리 국적기도 결항하거나 나고야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가서 나리타로 티켓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네다가 다시 복귀가 될지 어쩔지 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가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하네다 공항 폐쇄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대체 수송편 마련 등 승객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착륙 직후 불길을 휩싸인 여객기에는 400명 가까운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엔 순식간에 연기가 가득 차올랐고 지옥으로 변했지만 승객들은 침착하게 공포를 이기고 탈출에 성공하면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류재복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시간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 비행기 한 대가 땅에 닿는 순간 불길과 함께 커다란 폭발이 일어납니다. 불이 붙은 비행기는 활주로를 그대로 내달립니다. 여객기가 착륙 직후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한 것입니다. 機が多分こう滑走路から避けて横に入ったような衝撃があって、で CA さんやなんかがみんな降りてくださいって落ち着い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で 비행기 안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연기가 기내를 가득 채우고 창문 밖에는 시뻘건 화염이 날름거립니다. 뒷부분에서 시작한 불이 비행기 전체로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10여 분. 그 사이 목숨을 건 탈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승객들은 승무원 안내에 따라 대피용 슬라이드를 통해 비행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쳤지만 대부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自分たちがみんな降りた10分後ぐらいに爆発音上がってたんで、あと少し遅かったら危なかったなぐらいです。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이겨낸 승객과 승무원들의 침착함으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여객기 화재 발생으로 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돼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어제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항공기 3편이 결항했고 어제 저녁 7시 40분 출발 예정이던 여객기 한 대는 밤 10시 20분쯤에야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해 김포 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4편도 결항했고 이 가운데 아시아나항공편은 도착지를 인천공항으로 바꿔 오늘 새벽 도착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하네다 공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이 나아지면 항공기의 운항이 원활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이시카와 현을 강타한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최소 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의 수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5만 7천여 명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대피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모습입니다. 강진으로 인한 화재로 잿더미로 변한 건물들의 잔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펼쳐져 있고 7층짜리로 보이는 빌딩은 그대로 쓰러진 채 도로를 덮쳤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주택가의 모습은 훨씬 더 처참합니다. 주택들은 지붕만 보인 채 완전히 내려앉았고 구조에 나선 사람들은 잔해 사이를 돌아다니며 혹시나 깔려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리를 지릅니다. 와지마시의 경우 강진 직후 발생한 화재로 건물 200동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는 수십 명에 이르는 가운데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망자 수는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쓰나미까지 덮치면서 해안가 인근에 있는 주택가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仕事でね、家にいなかったんですよ。で、もしいれば多分危なかったと思います。 기상청은 일주일 안에 추가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揺れの強かった地域では地震発生から1週間程度、最大震度7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ください。 이 밖에 이시카와현에서는 32,9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일상 속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조와 지원을 위해 자위대와 경찰, 소방 인력 등을 최대한 동원하고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노토반도의 경우 뱃길을 통한 물자 지원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와 수만 명의 이재민을 낳은 일본 강진. 만 하루가 지났지만 여진 우려와 함께 충격도 여전합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을 서봉국 기자가 전합니다. 집채만한 쓰나미가 해변 주택 단지를 덮칩니다. 방파제를 훌쩍 넘긴 성난 파도에 주택과 차량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신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황급하게 고개를 숙인 채 땅으로 엎드립니다. 4, 5m 높이의 석등이 무너질 듯 휘청거리고 나무까지도 미친 듯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신정 연휴를 맞아 이시카와 인근 도야마 신사를 찾았던 외국인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Finally, when the priest came out and said, "Run," and basically everybody just started running. 지진 여파로 고속철도, 신칸센 운행도 지장을 받으면서 연휴 귀성객들도 적지 않게 발이 묶인 상황. 재난 발생 이틀째를 맞아 지진 지역 주민들은 절망감과 여진의 공포에, 그리고 기타 지역 거주자들은 행여나 지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全ての壁も落ちちゃって中が散乱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も壁も落ちて隣の部屋全部見えてるのでむき出しでも住めないと思います。 YTN 서봉국입니다. 김포 시민이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김포 골드라인 열차는 비좁기로 유명하죠. 지난해에는 골병라인이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새해에는 나아질 수 있을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김포 골드라인 고춘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인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인 8시쯤에 가장 많이 붐볐고 지금은 조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오늘 새벽 6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 이미 그 시간대부터 열차 안에 빈 좌석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다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지만 타기 위해서 만원 열차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숨이 가빠지고 좀 되게 하늘도 노래지고 그랬어가지고. 네.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최대 200%를 훌쩍 넘습니다. 애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두량 열차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작은 규모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9월부터 50여일 동안 하루 평균 2.6명의 호흡곤란 등의 응급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포시는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버스 탑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김포시와 김포공항역 사이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3%가량 김포공항역에 하차하는 승객이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었는데 현장에서 체감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버스가 김포골드라인의 기점이 아니라 중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승객들이 도중에 내려야 해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시민들은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이나 5호선 등을 통해 직장이 있는 서울 시내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환승하는 게 훨씬 편리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버스로 대체할 수 없다면 결국 열차를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차 증편 대책도 내놓곤 있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 23편성에서 29편성으로 늘고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2분 30초대까지 지금보다 30초가량 줄어듭니다. 국비도 153억 원 확보해 내후년까지 5편성을 더 늘려 2분 10초대까지 배차 간격을 더 촘촘하게 한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열차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만큼 근본적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과의 연장이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데요. 국토부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인천시와 김포시의 연장 노선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중지안 발표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골드라인 고충역에서 YTN 윤홍성입니다. YTN은 성범죄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총재 재판 판결문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전 JMS 신도 여러 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투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목격 증언도 그 신빙성을 인정해 정 씨에게 선제적으로 미성년자 접촉 금지를 명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성 신도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무고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총재. YTN은 157페이지에 달하는 정 씨 1심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23건에 달하는 성범죄 기록이 빼곡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전 JMS 신도 4명의 법정 증언도 판결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나도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성범죄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JMS 해외 담당은 2018년에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장급 간부였던 A씨와 정 씨의 비서였던 B씨도 각각 2019년과 2018년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외 한 신도는 본인의 성추행 피해를 설명하면서 지난 2018년 정 씨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 4명의 증언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 씨에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접촉 금지를 명령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증언도 매우 신빙성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고소한 사람들의 고소 사실도 조만간 기소돼서 전부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검찰과 경찰은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1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1심에서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된 정 씨의 형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전화 금융사기 수법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근절은 좀처럼 안 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꾸민 영장을 들이밀고 숙박업소에 몰아넣는 등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에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을 박정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초록색 우산을 쓴 남성이 호텔 앞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여성에게 봉투를 건네받고는 그 길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돈을 건네는 모습입니다.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정을 이용해서 62명에게 4천만 원 가량을 사기를 쳤다. 특급 안건에 해당되니까 제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30대 여성은 검찰청 수사관이라 소개한 남성에게 사기 범죄에 연루됐으니 조사에 응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전화 속 수사관은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재산 조사가 필요하다며 홀로 호텔에 머물게 한 뒤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신상에 빨간 줄이 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빨간 줄이 남으면 회사에서 너를 고용하고 싶겠냐, 너 인생 한 방에 망가지고 싶냐, 세 차례에 걸쳐서 대출을 시행하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뭐 적금이나 주식 같은 거를 다 빼가게 하고, 주변과 접촉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10분 간격으로 상황 보고를 시키며 코너에 몰아넣은 탓에 의심할 겨를조차 사라졌습니다. 가족, 지인까지 들먹이는 협박에 빨리 무고함을 입증해야겠다는 생각엔 어쩔 도리가 없었단 겁니다. 그 담당 검사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해봤는데 그 담당 검사 이름이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부장검사 이름으로 너네 엄마 구속영장이 나왔다. 이렇게 계속 가족이랑 지인들을 엮어가면서 협박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성이 무려 4일 동안 서울 강남 호텔에 머물며 뜯긴 돈은 1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일당이 연락을 끊은 뒤에야 여성은 이상함을 눈치챘지만 이미 전 재산을 잃고 없던 빚까지 떠안은 뒤였습니다. 젊은 2030 세대는 전화금융 사기의 주된 표적이 아니었지만 올해 들어 확인된 피해액만 3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고 경제적 기반도 취약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당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새해 벽두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경찰에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친명 비명할 것 없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터졌다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며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함께 부산 일정에 나섰던 당 지도부는 당혹감 속에 수술 이후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언을 자제하며 당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포함해 오늘 정부 신년 인사회 등 예정됐던 정치 일정 참석을 모두 취소한 겁니다.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이 대표 상태 등을 파악해 오늘 비상의원총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겐 이 대표 쾌유를 바라는 발언 외에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달라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차질 없는 당무 집행 의지를 강조하며 내부 동요 차단에도 힘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야만적인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표의 건강 그리고 치료 상황에 따라 총선을 90여일 앞둔 민주당의 주요 당내 현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과거 유력 정치인에 대한 공격 사건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년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이번에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 신촌에서 유세 차량에 오르던 중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 대표는 오른쪽 뺨에 11cm 길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장에선 50대 남성 지충호가 검거됐습니다. 지충호는 폭력 등 전과 8범으로 10년 넘게 옥살이를 한 것이 억울해 테러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충호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신촌에서 대선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둔기로 공격당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던 70대 남성 표모 씨가 송 전 대표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수차례 휘두른 겁니다. 갑자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망치를 꺼내갖고서 그냥 3번 이상을 때렸더라고요. 3초 만에 싹 들어가고 때렸더라고요. 검찰은 표 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표 씨는 첫 재판을 사흘 앞두고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법의 단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외 사절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 대사는 강연 참석 자리에서 흉기 습격을 당해 얼굴과 손목 등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50대 남성 김기종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정당 대표에 대한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총선과 관련해 폭력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하고 정치적 폭력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제 부산 방문 일정 중에 흉기에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재 상태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피해자 김모 씨의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 대표의 피습을 계기로 제대로 된 경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유명 인사의 습격 사건, 왜 반복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현장에서 검거됐는데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됐어요. 네, 이 범죄 행위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정치적 테러, 정치적 암살, 또 요인 테러 이렇게 명칭을 구분해서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형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 살인의 고의를 갖고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얘기하면서 공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살인 미수죄의 그 혐의가 현재 그 적용된 그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이 용의자 자체가 상당 부분 진술을 뭐 거부를 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이 그 특정이 됐고 본인 역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 이른바 그 고의성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살인 미수의 혐의는 이제 명백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사안의 그 성격상 정당 대표라고 하는 그 정치 리더에 대한 그 공격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살인 사건과는 구분해서 6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 특별수사팀이 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인데요. 이를테면 제가 예측컨대 과연 단독 범행인지 또 평상시에 어떠한 정치적 언동이 있었던 것인지 아마 그 오늘 내일 사이에 이 용의자의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아마 그 구속영장도 청구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렇게 60여 명 이상의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된 것은 혹시 또 다른 뭐 이를테면 뭐 테러 단체와 연관성 또는 북한과의 뭐 연계성, 배후 세력이 있는지를 그렇죠.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 또 그 배후 세력의 그 성격, 그리고 평상시의 그 언동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그 조사를 그 통해서 혹시 그 의혹이 불거지고 또 다른 음모설이 나오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한 명백한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대규모의 그 특별수사팀이 현재 꾸려진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범인이 이 대표의 지지자처럼 행색을 하고 나타났다가 붙잡혔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지지자 행세를 하고 범행을 저지른 건지 교수님이 보시는 범행 동기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 범행 동기에 대한 규명이 이 수사의 가장 그 요체겠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살인 또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과연 동기가 그 무엇이냐 그것에 의해서 정치적 테러이냐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추정컨대 정치적인 이데올로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범행 동기를 뭐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일정한 정치적 그 신념을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동기가 되겠죠. 그것이 그 불만에 대한 그 표출이든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 일정한 정치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뭐 응징행위든 아니면 또 다른 혹시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약 9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테고요. 그래서 그 범행 동기에 대한 파악이 가장 그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의 그 과거 전력은 구청 공무원도 했었고 또 그 현재에는 그 아산 일대에서 이 부동산 중개 그 업소를 현재 운영 중인 그 소상공인으로 그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질문에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렇게 철저하게 허위 정보를 양상하면서 여기서 허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열성 지지자인 양 행세를 한 것이죠. 접근할 때도 사인을 해달라면서 그렇죠. 펜과 종이를 들고 접근했잖아요. 내가 이재명이다 해서부터 더군다나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모습인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을 그 가장을 해서 근접을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친한 정치 세력이라고 보여주는 이런 목적인 것이죠. 이 암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근접성과 특정성입니다. 근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자신이 표적으로 하는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여부 그리고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1인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지지자의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또 당적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더 민감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진술 등이 제3자에 의하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근데 현재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적을 두고는 좀 엇갈리는 진술들이 나오고 엇갈립니다. 또 뭐 일부에서는 뭐 국민의힘 당적이었다가 바뀌었다.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당적 여부와 변론으로 결국은 이 정치적인 테러와 결국은 민주적인 가장 꽂힌 선거를 앞두고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범죄보다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은 좀 삼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범행 동기를 이제 그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의 수사 포인트는 이게 계획 범죄인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목격자에 따르면 이 피의자가 어제 그 유세 현장에만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다른 그 이 대표의 일정에도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어요. 이거는 계획 범죄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외관을 보게 되면 그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범행에 착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잠깐 하신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뭐 이것도 어제 처음이 아니고 지금 그 일부 진술들에 의하면 지난달 13일 또 지난달 1일에도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행사장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그때에도 혹시 뭐 시도를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인지 또 동선에 관한 것, 접근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허점 또는 나름대로 기회 폭차성을 검토했던 것은 아닌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격 항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사전 답사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처음에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선에 대한 그 루트와 그다음에 누가 혹시 경호 경력이 있는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포착을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지 뭐 이런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근을 아주 용이하기 위해서 이른바 그 허위 정보를 퍼뜨린 점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급소가 어딘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그 이 목 부위의 혈관 자체는 그 치명적인 공격에 의해서 극단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표적으로 해서 바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점은 이미 마음속에 일정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흉기를 구입한 그 시점 자체도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인터넷에 작년에 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일정한 마음속의 그 지도에 의해서 아주 치밀한 그 계획을 세운 그와 같은 범죄가 아닌가 추정되는 것이죠.
실제로 본인이 뭐 살해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지자로 위장해서 이 대표에게 접근을 하긴 했는데 현장에 뭐 경찰이 한 40여 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피습을 못 막은 경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40여 명의 그 경찰 경력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 경호에 특화된 그러한 경호 특별팀이 아니었죠. 그게 뭐냐면 근접 경호를 목표로 한 그러한 그 경찰 배치가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일반 차원에서의 경비 업무, 바꿔 얘기하면 인파 관리 또는 그 교통 관리, 혹시 그 소란 행위 등의 목표를 둔 그와 같은 이제 그 경찰 팀이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밀착적인 예를 들면 경호의 원칙이 1선 경호, 2선 경호, 3선 경호 뭐 이러한 목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다중 집회의 질서 유지를 사실상 염두에 둔 그러한 경찰 배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바로 근접하고 정치적 리더를 표적으로 삼는 이것을 막는 특별 경호팀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법에 의하면 뭐 선거 기간에는 이 경찰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경호팀을 따로 구성을 하는 상태이지만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요. 그렇죠. 근데 뭐 이번 사항은 이제 그런 것이 그 아니었고요. 그 법 등에 의하면 이를테면 전직 현직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오부 요인은 법에 의해서도 평상시에도 뭐 경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차원에서의 질서 유지와 경비 업무에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막는 데는 그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피습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피습 피의자들을 보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형량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정부와 여당이 오늘 아침에 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협의회를 열고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일단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안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정은 작년 한 해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국내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갔고 하반기부터 물가, 경기, 무역 수지 등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은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상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 3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은 최근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면서 건설 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의장의 브리핑 내용 들었습니다. 오늘 2024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당정 협의가 있었고요.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이나 이자 부담 경감 같은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건설 경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정리해드리고요. 저희 지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앞서 했던 질문 계속해서 이어드리면 유명 인사들의 피습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한두 번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짚어주신 것처럼 흉기도 사전에 준비를 했고 노린 부위도 생명에 좀 위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위를 노렸단 말이죠. 형량이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우리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형량을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비슷한 그런 사안이 리퍼트 미국 대사에 대한 피습 사건의 형량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에는 김모 씨가 과일 깎는 칼을 이용을 해서 목 부위 등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상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징역 12년에 처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살인 미수도 인정이 되었고 또 업무 방해 혐의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안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습 사건, 그때는 문구형 칼로 공격 행위를 했는데 커터칼이었죠. 그 당시 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징역 10년에 처해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유 자체는 문구형 칼 자체는 이를테면 살인을 예상하거나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라고 해서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이 되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징역 12년 이상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정치적 테러라고 해서 양형 기준표에 가중 요소로 따로 이렇게 지금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지금 정치적인 공격 행위가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런 입장에서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징역 12년 남짓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돼 있는 상황이고 특별수사팀도 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혹시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 여부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는데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참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15살 중학생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질러나 싶은데 일단 분노는 좀 누르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지금 1심 재판이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 자체는 상당히 죄질이 불량스러운 거죠. 나이만 15살에 불과하겠지. 사실은 악성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성폭행 행위도 가학적이고 변태적이고 더군다나 예를 들면은
이 촬영까지 하면서 딸에게 그 유업을 하겠다, 네. 알리겠다. 뭐 이런 상태에서 그 돈까지 이제 뺏어서 달아났기 예. 때문에 지금 그 1심 가 종료가 된 상태인데요. 일단 나이가 그 15살이다 보니까 소년법의 특례, 소년법의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 5년, 장기 10년 이렇게 부정기형이 그 선고가 되었고요. 예. 그 5년간 이 아동 등에 관련된 그런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어 있고 80시간 성폭행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현재 재판 결과입니다. 예. 그런데 이 15살 이 학생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성매매업소 여성을 유인하려 했던 사실도 최근에 드러났더라고요. 네, 그 최근에 그 알려진 그 사항이 예. 이를테면 이제 그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그 여성을 유인을 시도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첫 번째 시도에서는 그 여성이 이제 도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치 자신이 정말 성인인 것처럼 가장도 하고 실제 그 입금도 그 하면서 또 유인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이 그 바라보는 그 시각은 왜 이렇게 유인을 했는가? 결국은 돈을 강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성매매업소의 이 종사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였다. 예. 그리고 요 직전에도 이를테면 그 오토바이를 훔치는 그런 이 전력 때문에 예.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 소년 형사사법법의 그 문제점이 이 씨앗을 크게 만든 것이 아닌가. 소년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 처분이 아니고 예. 훈계와 교육 중심의 그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악행에 대한 분명한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신호를 주지 못한 탓에 이렇게 커다란 정말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불량 범죄로 진화 발전한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추정도 할 대목인데요.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은 그 돈을 그 강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도도 있었고 네. 그것에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 즉 4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해서 결국은 끔찍한 가학적 변태적 성행위와 돈을 강취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평가가 됩니다. 예. 15살 A군이라고 하죠. 오토바이 7대를 훔쳤는데 더 이상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기 위해서 돈을 강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유인책을 썼었는데 미수에 그쳤고 이제 결국에는 40대 여성을 귀갓길의 여성을 납치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굉장히 분노를 자아낸 그 가해 학생 부모의 말이 있었어요. 형량이 과하다는 겁니다. 하소연을 하고 나섰는데 어떤 점이 좀 억울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기술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 아이의 나이가 지금 15년뿐이 살지 않았는데 예. 지금 그 단기 5년을 선고받은 거 이거 너무 무리하고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물론 그 피해자에게는 짧을 수 있지만 예. 내가 5년 동안 우리 아들을 못 본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이제 그 취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용서하고 뉘우치는 그런 그 부모의 그 자세라기보다는 이게 뭐 적반하장식의 불공정을 얘기하는 것이 예.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이런 그 여론이 그 비등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부모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단기 5년, 장기 10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장기 10년까지 사실은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5년보다 길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부정기형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이와 같은 이 소년의 여러 가지 언동으로 그 봐서는 교정 당국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예. 일단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그 검찰의 그 입장에서는 이건 형벌이 너무 적다. 라고 해서 또 항소도 했습니다. 예. 뭐 그것은 이제 재판의 최종적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부모의 이와 같은 그 태도 등이 공분을 좀 자아내고 있고요. 예. 아까 그 뭐 오토바이와 관련된 것과 관련돼서도 예. 우리 아이가 시골에 있어서 나가고 싶어서 뭐 오토바이에 관심을 가진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또 이런 그 취지의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뭐 그런 그 얘기도 이제 했고요. 예. 또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이 피해자는 그 재취업도 사실은 동네에서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못하는 거죠. 예. 너무 그 가학적이고 엽기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를 한 이런 그 아픔에 그 비춰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성폭행을 떠나서 정신적인 그야말로 영원히 파괴된 뭐 네.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예. 물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과 마음은 뭐 이해를 함직합니다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그 공분이 자아낸 대목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예. A군이 피해자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도 공개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은 이미 마음은 출소 이후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피해자에게 굉장한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와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게 됐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 통해서 또 많은 질타가 있었으니까요. 가해 학생 부모는 뭐 억울하다고 말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같은 생각을 갖고 오늘 출연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첫날인 그제 강원도 평창에 있는 LPG 충전소에서 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주민 5명이 다치고 주택과 차량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관 탱크에 저장된 LP가스를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스 누출이 있었고 이후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가 도로 위에 깔려 서서히 밀려옵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차량이 멈춰섰고 잠시 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충격은 마을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불에 탄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고 충전소 앞 모텔은 외벽에 금이 가고 일부는 뜯겨져 나갔습니다. 주택 3채가 모두 불에 타는 등 14채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고 차량 14대도 불에 탔습니다.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쉬어야 될 시간인데 뭐 얼마나 큰 소리를 지금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났어요. 2번을 그냥. 사고가 난 LPG 충전소는 가정용 LPG를 포함해 부탄 30톤, 프로판 50톤의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오전부터 소방과 경찰, 국가수와 가스안전공사 등이 사고 현장 합동감식을 시작했습니다. 합동감식반은 폭발 전 충전소 가스보관 탱크에 저장된 가스를 벌크롤이 차량에 옮기는 과정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소의 긴급 차단 밸브는 차단을 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차량에서 누출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떻게 가스가 누출됐는지 또 어떻게 화재로 이어졌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충전소 직원의 과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도 휴게소 인근에서 해산물을 싣고 가던 4.4톤 냉동 탑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바로 갓길에 차량을 멈추고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은 오른쪽 뒤 타이어에서 갑자기 연기가 난 뒤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한 이후 처음으로 정지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오후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 원자로가 정지했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신한울 1호기는 어제 오전 터빈과 발전기가 정지해서 원자로를 낮은 출력으로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핵분열 부산물로 핵분열 반응을 저하하는 핵종인 제논이 원자로에 쌓여서 결국 원자로를 정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채권단 설명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립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오후 3시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 400여 곳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태영건설이 어떤 자구 계획을 내놓을지가 관심인데 자구안 자체는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태영건설 관계자가 자구안을 일부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H지수가 폭락한 가운데 이 지수와 연계된 ELS 만기가 다가오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우려됩니다. 금융당국도 대규모 분쟁 조정에 대비해 불안전 판매 유형과 배상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불안전 판매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엄윤주 기자가 과거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2021년 61살 A씨는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ELS 상품에 아내와 딸 자금까지 포함해 6억 넘게 가입했습니다. 예금과 비슷해 원금 손실은 없을 거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라. 중국이 어떤 거냐. 처음에 그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한계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는 원상 복구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자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면 A씨 같은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DLF를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최근 금융감독원이 진행했던 분쟁 조정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금 전액이 보상된 사례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헤리티지, 옵티머스 펀드 3건에 불과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사가 투자할 수 없는 대상에 투자하는 상품을 권유했거나 이미 상당 부분 부실화된 걸 소개해 투자자의 판단을 방해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반면 DLF와 디스커버리 펀드, 헬스케어 펀드 등 나머지는 모두 손실액에 대한 일부 배상에 그쳤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 비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30%를 기본으로 하되 판매사의 내부 통제 책임 등의 20%를 가산해 50%를 기본 배상 비율로 산정했습니다. 투자자별로 배상 비율이 달랐는데 투자자가 고령자이거나 계약 서류가 부실할 때 더 높았고 투자 경험이 있다면 더 낮았습니다. DLF 상품에 대한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 투자 경험이 없는 79살 치매 환자가 손실액의 80%까지 보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홍콩 ELS 사태 역시 계약 시점인 2021년 당시 해당 상품 가입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금 전체가 아닌 예를 들어 원금의 50% 내지는 원금의 60% 이 정도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투자자 입장에선 희박하지만 기적 같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홍콩 H지수 폭락 당시 만기를 코앞에 두고 지수가 반등하면서 투자자 대부분이 이자 수익을 보며 만기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현재 서울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오후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을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와 눈은 오전이면 잦아들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낮 동안 비가 내리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에서 5mm로 적지만 이 눈은 내륙 곳곳으로 1에서 5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가 되겠습니다. 많은 눈이 예상되는 제주 산간을 비롯해 영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5도, 대전은 6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내일 아침 반짝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 절기 소환인 주말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 나타날 전망입니다. 또 오늘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한반도 긴장 조성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이 적의 도발을 상정해 동서부 전방 지역 부대들이 참여하는 포탄 사격과 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에 대한 무력 통일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부는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이 나온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이 같은 북한의 발표가 대내 체제 결속과 남측의 내부 갈등을 노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발표는 다분히 대내 체제 결속과 남남 갈등 유발을 위한 것이며 그와 상관없이 군은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세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새해 각 전선에서
포탄 사격 훈련과 기계화 부대 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강원 지역 보병사단 등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의 전방 지역 15개 부대가 참여했고 K9 자주포와 K2 전차, K21 장갑차 등이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적 포탄이 떨어지는 화력 도발 상황을 가정해 전개됐습니다.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즉각 끝 결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력 충돌 위협을 한층 끌어올린 만큼 실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실전 위주의 훈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턴 모든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가 마약류 검사를 받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도 현재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초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을 포함한 7종으로 늘어납니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명단이 통보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4년제 일반 대학은 오는 6일까지 가나 다 군별로 1개씩 최대 3차례 지원할 수 있고 전문 대학은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자연계 수험생들의 인문계 교차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원서 접수 당일 경쟁률과 수시 모집에서 이월된 충원 비율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통상본부장 출신이자 국제통상 전문가인 안 후보자가 에너지 정책 등도 이끌어야 하는 산업부 수장으로서 적격한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흉계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 없이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후속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비공개로 긴급 의원총회도 여는데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피습 사건 경위 등을 알릴 걸로 보입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 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는 명백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빠르게 수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특히 유명 정치인들의 안전에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도 치안 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은 의총 이후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까지 변경해가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연초 국무회의는 정부의 업무 시작을 사실상 알리는 행위고 대통령 주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 회의가 열립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잠시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이렇게 첫 일성으로 밝혔고요. 구체적인 입장은 잠시 후에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의원총회가 있고 난 뒤에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의원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자세한 소식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